올해 자바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자바 개발자분들,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를 만들어주신 개발자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자바와 함께 20년 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기념으로 이제 한국 경제와 함께 보는 웹 개발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번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가 이제 95년에 공식 발표를 했고 1.0이 나온 거는 96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자바 1.1이 나왔고 그때 IMF가 한국에 안타깝게도 터졌죠. 이 시기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음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 자바 1.2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밑에 자바 2라고도 적어놨죠. 그 당시에 이 발간된 책들, 자바 책들을 보면은 1.2라고 안 적고 이게 네이밍 때문에 그런가 뭐 자바 2라고 만들어진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자바 2라고 불렸고 99년도에 AJAX가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망하고 이제 엣지로 바뀌었는데 이 IE5부터 AJAX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AJAX를 처음 적용한 그 애플리케이션이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자, 2000년도 보시죠.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의 시기입니다. 자바 1.3이 나왔고요. 이때 스트러츠 1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스트러츠 1이 좀 의미를 가지는 게 MVC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시킨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닷컴 버블 시기에 여러분들 싸이월드는 아시죠? 싸이월드는 최근에도 뉴스가 조금 나왔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뭐 알롭스쿨이라든지 프리첼이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들, 대형 사이트들도 자바로 개발한 게 아니고요. PHP로 개발이 됐었었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IMF가 종료를 했고요. 2002년도 대망의 그 한일 월드컵 이때죠. 이때 이제 자바 1.2가 나왔고 답넷이 이때 출시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답넷 출시되기 전에는 ASP라는 것이 있었는데 ASP가 PHP하고 그다음 JSP는 자바 진영의 JSP는 좀 늦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에 2000년도 요 당시에는 이제 PHP랑 ASP가 주력이었고 저도 그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딸 때 ASP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2003년도에 마이 플랫폼이 출시가 됐는데 이 얘기를 왜 적냐면은 한국에서의 그 개발 관련된 이 프레임워크라든지 도구들을 얘기를 할 때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랑 마이 플랫폼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중간중간에 요 마이 플랫폼 관련된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2004년에 드디어 자바 1.5가 등장을 했죠. 이때 우리가 그 컬렉션에서 이렇게 꺽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제네릭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이 시기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1.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5년 보도록 할게요. 아무 내용도 없죠. 2005년도에. 자바 진영 쪽에 1.5가 나온 이후로 중간에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올 거고요. 2006년도에 자바 6가 나왔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2.0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jQuery가 이때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jQuery 뭐 아직도 쓰는 데 많죠. 쓰는 데 많고 기 만들어진 이제 사이트들도 많고 그래서 jQuery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냐면은 앞서 이제 AJAX라는 기술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사용을 이제 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인터넷 환경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AJAX를 이용을 해서 뭔가 가져오려고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도 많이 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jQuery라는 애가 굉장히 많이 해소를 해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했죠. 자,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바의 암흑기 시작은 요 시절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2007년도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2.5가 나왔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2.대, 2.1, 2.2 뭐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 이름 되면 다 아는 대기업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걸로 도입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부터 한 3, 4년 정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사장님들이 되게 힘들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짓말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장님들은 배부르고, 직원들은 일자리가 없고,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008, 2009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 정부 사업을 좀 IT 쪽으로 크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전자정보 지원 사업, 우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그 사업, 거기 한 2007, 2008, 2009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DB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인력을 많이 써서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DB 구축 사업인데, 이게 또 IT랑도 접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시기에 2009년도 요 시기에 DB 구축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그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IT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마이 플랫폼을 개발했던 그 회사에서 이제 X 플랫폼이라는 것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자, 노드.js 첫 공개라고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론트 진영의 그 난개발 맞나? 난개발을 저장했던 노드.js도 요 시기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2010년 한번 보시죠. 2010년에 자바 7이 나왔고요. 별 의미 없고요. 앵귤러.js가 2010년에 나오면서 jQuery를 이제 조금씩 좀먹기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프론트엔드 난개발의 난개발이 아니라 이제 그 난이죠, 난. 시발점이 되었던 그 앵귤러.js가 2010년에 나왔습니다. 2011년에 2010년하고 2011년 사이에 오라클이 썬을 이제 합병을 했는데요. 합병이라기보다는 인수, 먹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이제 자바가 업데이트가 좀 뭐 잘 되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3.1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도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2.0까지는 아마 잘 제대로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2점대를 가져다가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12년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사업이 이제 8, 9, 10, 11, 12 해가지고 아마 5년 정도 아마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5년 만에 이제 완료가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아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시기에 바로 타입스크립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2013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4.0이 나왔고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책들을 보면 아마 4점대, 5점대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점대까지는 제가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4점대까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는 스프링이라고 하면 스프링 부트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 페북에서 리액트.js 나왔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프론트 프레임워크의 난이 시작이 되었죠. 리액트, 뷰.js, 그다음에 앵귤러는 이제 앵귤러2 지금 여기 보시면 앵귤러.js라고 되어 있는데, 앵귤러.js는 그냥 소위 바닐라 JS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타입스크립트가 정의이 된 게 앵귤러2입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올 거고요. 2014년에 또 이제 나온 게 이제 자바 드디어 8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 람다식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자바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2015년 보시죠. 자, 2014, 15, 16년이 되면서 오라클이 본격적으로 자바에 대한 유료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에 굉장한 대반란이 발생을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젠킨스라든지 MySQL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 오라클의 이런 오픈소스 진영에 대해서 뭔가 밟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때문에 젠킨스 대신에 이제 허드슨 이런 게 나왔었고, MySQL 대신에 마리아DB라는 것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 시절에 또 개발하기가 좀 힘들었던 시절이기도 한데, 왜냐면은 이 스트러처2가 나왔거든요. 스트러처 지금 16년에 2.5인데 그 전에 2.0대가 나왔겠죠. 스트러처2가 나오면서 이제 스프링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워크와 프레임워크를 두 개 얹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개발자들은 공부할 게 좀 너무 많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도 이제 스트러치가 있고 스트러치에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얹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때 좀 피해 다녔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스프링을 쓸 줄 몰라가지고 스트러처만 쫓아다녔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업계 사람들이 이 스프링으로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가 대기업 위주로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장님들이 야, 스프링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 누가 개발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그 당시에는 스프링이 좀 어려운 개념이었고 오히려 스터츠가 1점대부터 해가지고 쭉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 14, 15, 16년 요 시기는 조금 그 프로젝트를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피해 다니던 시절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앵글러 2가 타입스크립트가 이렇게 접목이 된 형태로 나왔고 요 형태가 지금의 앵귤러 지금 19버전까지 나왔죠. 이렇게 쭉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리액트에 대한 리액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바로 Next.js인데 이 Next.js가 이 시기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백엔드 쪽에 이제 자바를 좀 생각을 하면은 자바만으로 웹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바를 이제 보완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막 생겨났고 그 중에 이제 스트러처랑 스프링이 있었고 원래는 EJB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프링하고 스트러처가 이제 막 싸우던 시절에 이제 스프링이 인기를 얻었듯이 이제 리액트 진영도 이제 리액트만으로 좀 또 어렵고 하니까 이제 Next.js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웹프레임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ext.js도 있고 이제 Next.js도 있고 프론트 진영이 이렇게 자바 진영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좀 보이거든요. 2017년에 이제 자바 9 나왔고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3.7도 나오면서 JDK 8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건 뭔 얘기죠? 1.5, 1.6을 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 2018년이 되면서 이제 오라클도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픈소스 진영이랑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오픈 JDK 진영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활성화가 되면서 자, 그럼 자바의 6개월 개발 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LTS 버전이 자바 11이 나오게 됐죠. 19년에 12,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2020년 보도록 하시죠. 2020년 여러분들 2020년에 말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때 이제 뷰 진영에 3.0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요 부분이 좀 큰 변화였는데 뷰에 그 컴포지션 API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능상으로는 코딩상으로는 이제 되게 좋아졌는데 기존의 2점대까지 개발을 했던 개발자들이 뷰 개발자들이 좀 적응을 못해서 뷰 진영이 조금 이제 약화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2020년이 아니고 2019년 12월인가 아마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2020년, 21년, 아마 22년까지 한 3년 정도 팬데믹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자바가 LTS 버전이 17 버전이고요. 그때 많이들 힘들었죠. 많이들 힘들었는데 저 같은 이제 개발자들, 개발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많이 높아졌죠.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뭐 부트캠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고 이제 그 재택근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던 시절이고 뭐 신입 초봉이 뭐 금융권보다 훨씬 높은 그런 데까지 갔었고 자 22년에 팬데믹도 끝났고 스프링부트 3.0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6.0 기반으로 나왔고 스프링부트 3.0이 나오게 된 계기 이게 나오기까지 스프링 진영에서는 자바 17 LTS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바 개발했던 분들이랑 그 다음에 스프링 쪽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제가 이제 영상이나 뭐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은 협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바 20 나오고 23년도에 자바 21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프링부트 3.0이 나왔을 때 자바 LTS 버전이 21 버전이 나오면은 한 번 더 크게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나오는 동시에 뭐 3.1, 3.2까지 이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버전이. 그리고 이제 23년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4.0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리액트랑 부트를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가 3.4 버전이 이제 2024년에 본격적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자바 21 LTS 버전이랑 스프링부트 3.4 버전이랑 이렇게 조합이 되고, 그다음에 자바 17 LTS 버전이랑 스프링부트 3.0은 아니고 3.1 정도랑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궁합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궁합을 이제는 잘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라클 JDK 8에 대한 지원 종료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좀 뭐 조사할 때마다 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변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23년에 이미 종료가 됐고, 자바 FX는 25년에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돈 내고 연장 지원이 필요할 때 돈 내고 하면은 2030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자바가 그 스프링뿐만이 아니겠죠. 예. 여러 이제 솔루션들, 그 다음에 오픈 소스들 뭐 이런 거랑 버전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맞춰가면서 점점 더 이런 버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자바하고 스프링은 같이 협업하면서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제 프론트 쪽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25년 4월 현재 리액트 이제 18.2가 나왔고 19 버전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 뷰는 3.5, 앵귤러는 지금 LTS 버전이 16, 그다음에 최신 버전은 19 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DK가 이제 흘러 버전업한 그 역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중간중간에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자바가 30년 버텼죠. 네, 앞으로 30년 더 버티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